명희님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시간 임원 보수부터는 다 세법 얘기고 그래서 뭐 용어도 낯설으시고 그동안 이쪽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우리 저 기업보험 현장에선 뭐 익히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하고요. 하여튼 잘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명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원퇴직금과 CO 플랜이 주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관정비 우리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상법 절차 관련된 중요성이나 관련 내용도 공부했고요. 자, 보수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오늘은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실 거고, 이제 다음 주는 유족보상금, 우리 정기보험 제한과 관련된 유족보상금을 공부할 겁니다. 자, 개별적인 내용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CO 플랜에 대한 변천을 한번 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CO 플랜이라고 하면 은퇴 후 노후 자금인 임원퇴직금에 대한 재원 마련 플랜을 우리가 이제 흔히 CO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 내용이 199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이 주는 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은 지금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인 상태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알고 이 내용에 대한 실무 절차를 진행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하면 그 금액이 다 송금이라고? 이걸 알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주총 여러 가지 정관 변경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지급하는 그런 정관 개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얼마를 주느냐 이 배수가 뭐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요 30배까지 지급한다라는. 그래서 막 몇십 배 해가지고 뭐 수백억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실무 처리를 현장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굉장히 고비율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퇴직이 이루어져서 뭐 몇십억 몇백억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퇴직금에 대한 지급 명서가 이제 국세청에 제출이 되고 이제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과세 당국에서 다 모니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야, 임원퇴직금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2년도에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제재가 회사가 예를 들면 정관에다가 5배로 준다라고 이제 정관에 정했다고 하면 5배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5배가 다 비용 인정이 됐는데 12년에 제재를 가한 게 뭐냐면 자, 3배를 초과하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에 5배가 돼 있다 그러면 3배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고 3배를 초과하는 2배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다 비용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비용 인정은 되는데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퇴직하는 해 대표님 연봉이 얼마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2배 하는 상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큰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다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뭐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13년도에 어떤 또 개정이 일어나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그 기업보험 시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험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할 때 수십억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을 별도로 해야 된다. 장기 어떤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법인이 처음에 보험 계약을 한 다음에 10년을 납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명의 변경을 해가면 10년 비과세 판단 기준이 과거에는 법인이 처음 가입한 시점부터 10년을 기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명의 변경하는 시점은 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대표가 그 비과세를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장점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뭐 일종의 꼼수라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13년도 2월 15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한 다음에 법인계약으로 계약자, 수익자 법인을 해서 나중에 임원이 퇴직할 때 명의변경을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수익자를 대표로 명의변경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때 비과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의 변경한 시점부터 10년을 따지겠다라고 세법이 개정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 명의를 제한하면서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의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상태고요. 네, 이게 있었을 때는 정말 최고의 플랜이었죠. 퇴직금 재원 마련도 하고 그걸 명의 변경해서 가지고 갈 때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복리 효과가 이제 막 생겨서 뭐 몇 억의 이자가 생기는데 그 몇 억의 이자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개인 자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인 계약을 하면서 뭐 비과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정이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임원퇴직금 관련돼 가지고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급여제도에서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정산해 갈 수 있었거든요. 실제 퇴직하지 않아도 정산해 갈 수 있었는데 요거를 2016년부터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금지시켜서 정말 은퇴 시점에 아닌 때에 퇴직금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사유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2020년에 또 개정이 일어났는데 자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개정이 또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제 그런 수차례 개정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 CO 플랜에 이제 변천이라고 하면 변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이슈 있는 금액이 정관에 얼마를 줄 거냐를 정하는 것인데 12년 이후 거는 3배를 초과하는 건 근로로 과세되고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초과하는 근로로 과세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를 주냐를 정할 때 3배, 2배를 넘게 준다고 정관을 정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한 은퇴 자금의 마련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배수를 연봉이 낮더라도 배수를 10배, 뭐 20배 해버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설계할 때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배수 자체는 3배, 2배로 더 높게는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연봉을 조절한다든가 뭐 근속기간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게 CO 플랜 스토리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은 명님도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일단 세금이 굉장히 적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왜 세금이 적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근거가 과세 방법이랑 계산 구조에 있거든요.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과세 방법이고요. 자, 요 내용은 명희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는 한 개인인 자연인 그 거주자가 1년 동안 본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종합과세하는 구조로 돼 있죠. 합치는 소득이 소득세법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소득이 이러거죠. 이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6가지 소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합산과세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해마다 본 소득의 개념이에요. 해마다 본 소득. 해마다 본 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과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퇴직금이라는 소득은요. 퇴직금이라는 소득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노후자금의 개념이어서 내가 연봉을 받는 거에 일정 부분을 떼놨다가 그걸 모아 가지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인이 2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매년 조금씩 뗀 것들을 이렇게 적립해 놨다가 퇴직할 때 그걸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노후자금으로 쓰는 어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20년을 근무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20년짜리 소득인 거지 지금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시스템인 1년에 본 소득의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요.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원칙은 다 합쳐가지고 종합과세 하는 건데 얘는 따로 분류해가지고 따로 과세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른 종합소득이랑 합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는 해에 만약에 대표이사가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몇 억이 있고 퇴직금이 또 뭐 10억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봉 뭐 몇 억하고 퇴직금 10억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연봉은 연봉대로 이 기존 종합과세 시스템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퇴직금은 분류해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구조를 보면요. 자, 이게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입니다. 자,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이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자, 퇴직금을 받으면 여기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근속연수 공제를 한 후에 이제 소득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퇴직금이 명인이 20억이었다. 요게 20억이었다. 그러면 내가 20년 근무를 했다. 그러면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환산금액이 얼마로 바뀌겠어요? 20억을 20년으로 나누니까 1억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냐면 연평균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20년 근무한 것을 퇴직하는 한 해에 한꺼번에 받는 것인데 이거는 20년짜리 소득의 개념인 거니까 이거를 1년짜리 소득으로 바꾸는 절차. 이게 근속연수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1을 곱하게끔 현재는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연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근무한 근속연수로 나누어서 20년짜리 소득을 1년짜리 소득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바로 이 연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일정 뭐 환산급여 공제라는 걸 하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이 세율은 명희님 퇴직소득세 세율이라고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있죠. 8단계 누지세율. 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세금이 적으냐면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억, 20년 근무인데 20억을 받았다. 그럼 20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걸 20으로 나눈 1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니까 세금이 확 떨어지겠죠. 굉장히 낮은 어떤 세부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 자체가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떼면 안 되죠. 노후에 그동안 고생해서 일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어떤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만 떼게끔 그런 구조로 설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구조로 계산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짜리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에 여기에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20년짜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20, 근속연수 20년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연승한, 그러니까 곱한다는 의미잖아요. 승. 이건 이제 분은 나눌 분자. 뭐 이건 곱한다는 의미의 이제 승자에서 연분 연승법 계산 구조로 계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구조를 명인님 뭐 암기하시고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걸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뭐 이렇게 손으로 뭐 계산기 두들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엑셀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아마 뭐 명인님도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퇴직금을 설계하거나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세부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때 대표님 지금 연봉 수준으로 지금 근속기간하고 앞으로 퇴직기간 고려했을 때 총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요 정도 퇴직금이 계산이 되고 세금으로 얼마를 떼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뭐 시연하거나 보여줄 기회가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엑셀 도구를 다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엑셀 도구로. 어쨌든 이런 이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계산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그 각 지역단에 있는 것들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제 다 시연은 못 합니다. 다 못 하는데 총 급여 수준이라든가 근속 기간에 따른 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하는 걸 역시 그 카페에 다 올려놓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운 받으시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따로 이것들을 어떤 학습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FB님이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좀 미리 숙지하셔가지고 좀 안내를 해주시면 현장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엑셀로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한다. 손으로 명인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해서 이번 퇴직금 법적 근거 보겠습니다. 자, 법적 성격, 뭐 장점, 송금 요건,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33쪽에 세법의 근거.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 정해진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를 주느냐, 이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 정관에 정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를 준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퇴직금을 못 주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1 이외의 경우에는 보면 퇴직 1년 총급여에서 10분의 1을 곱한 거에다가 근속요소를 곱한 금액, 이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퇴직금 배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한 배의 개념으로 줄 수 있는 거죠. 한 배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총급여에다가 총급여 기준, 그러니까 뭐 3개월 평균 임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달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임원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1년 급여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약 1.2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없는 경우일 테고 우리의 뭐 고객인 경우에는 다 정관에 일정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뭐 거의 해당이 안 되겠죠. 정관에 정한 그 배수제를 지급받게 될 거고, 자, 요게 우리가 주총일 열어가지고 정관에다가 임원퇴직금을 몇 배를 지급한다라고 정하는 세법의 근거가 시행령 44조 사항에 있습니다. 요 조항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관 변경들을 하는 것이고요. 자, 임원퇴직금은 장점이 많은 소득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소득 유형보다도 장점이 많은 소득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일단 좀 전에 보셨죠, 명희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유효세율이요 6에서 28%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20년 근무하고 한 10억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20% 정도가 세부담이 일어나고요. 세부담이 일어나고 이게 금액이 커진다고 해서 세부담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낮은 그런 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요 2번, 3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할 때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생기고 이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굉장한 주식 가치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퇴직금을 몇십억을 비용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익이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 다음 해에 주식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뭐 가압승계 뭐 증여 플랜 한다든가 주식의 증여 플랜 하든가 이런 작업들을 현장에서 텍스 플랜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이 몇 년 누적이 되고 이제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서 상정법을 바꿔버렸어요. 좀 전에 좀 이따 한번 보실 건데 지금 현재는요 평가 금액이 우리 주식 가치는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에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손익 가치가 확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 가치의 가중치가 큰 걸 감안해서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악용한다고 보는 거죠, 과세 당국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니까 지금 현재는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는 평가를 못 하게끔 상정법을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바꿔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걸 이용한 주식 가치를 확 떨어뜨린 게 지금 좀 반감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조금 이따 시뮬레이션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매니님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4대 보험료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징글징글해 하시잖아요. 지금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6.86%거든요. 내년에 또 분명히 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제가 지금 한 10년째 책을 쓰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안 오른 해가 2017년 딱 한 해밖에 없어요. 그때만 전년이랑 동결이었고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강보험료율만 10%대까지 오를 겁니다. 무상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10%를 얘기하냐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건강보험료율이 13%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우리 동양권에서 건강보험제도 잘 된 나라가 이제 대만을 예로 드는데 대만의 건강보험료율이 10%랍니다. 10%.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우리나라도 계속 조금씩 올라서 향후에는 10%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명인이 이걸 고려하면 만약에요 대표님들이 회사의 이익에서 연봉이나 배당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는다고 그러면 세 부담도 높을 뿐더러 요 4대 보험료를 다 내셔야 하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세 부담이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30%가 거의 안 넘지만 이 건강보험료 효과만 감안해도 거의 뭐 10%대 초반이나 20%대 초반밖에 안 내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소득이죠. 이게 우리 CO 플랜이 뭐 여러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아직도 현장에서 계속 계약이 나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 안 내고 그리고 요 장점이죠. 합산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금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소 효과를 한번 제가 살짝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필할 때는,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한 뭐 설계 자체를 안 한다고 하는 대표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대부분 이제 한다고 하지만 이 감소 효과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플랜이고 해야 되는 플랜이구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엑셀 자료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놨고 왔고요. 제가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례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식가치 평가 모형인데 이렇게 3년치 손익하고 평가 기준 현재 순자산을 입력하게 되면 쪼르르 계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례는 굉장히 단순한 모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한 5억씩 이익 나는 회사예요. 매년 5억 정도씩 이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된 회사예요. 자, 그러면 해마다 5억씩 이익이 났으니까 이게 10년 됐으면 뭐 순자산이 한 50억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평가를 해본 겁니다. 자, 자본 총계. 자산에서 부채 뺀 자본 총계가 50억이고요. 매년 이익이 매년 5억씩 났을 때 가정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 보면 자, 순자산 가치 주식 수가 이제 만주입니다. 그래서 50억 나누기 만주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 50만 원. 자, 손익 가치 5억씩 만주니까 5만 원, 5만 원, 5만 원의 주당 순이익이 매년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최근 논조 가중치 3, 2, 1 주면 순손익 가치도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실제로는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매년 5억씩 동일하게 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 똑같죠. 한 10년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주식 가치가 주당 5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마지막 해 5억 정도 이익이 날 요 회사에 만약에 대표가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10억을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퇴직금을 단기 비용을 10억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리 안 했으면 5억 이익이 났을 건데 10억을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마이너스 5억으로 바뀌겠죠. 최근 연도 이익이. 그 전년도는 5억 동일할 거고요. 그리고 순자산이 마이너스 5억인 부분이 이 순자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 45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45억이었을 때 마이너스 5억이 이제 들어오니까 순자산이 40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50억일 텐데 비용을 10억으로 떨어버렸으니까 요 10억만큼 순자산이 없어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산이 40억이 됩니다. 40억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평가해 보면 순자산 가치가 40만 원이 되고 순손익 가치가요. 빵원이 됩니다. 빵원. 그러니까 이게 주식가치 평가 모형 구조상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그 FP님이나 이렇게 사후 좀 이렇게 공부하실 때 조금 자세히 궁금한 점 좀 문의하시고요. 여기서 자세하게는 못 하거든요, 명희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이익 나는 수준의 똑같은 금액의 적자를 가중치 3인 최근 연도의 손익을 이렇게 적자로 만들어 버리면 순손익 가치가 제로로 바뀌어 가지고 이 순자산 가치와 이 영인 제로인 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평가하게 되면 주가가 16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6만 원으로. 자, 보세요, 명희님. 50만 원짜리가 퇴직금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16만 원으로 바뀌는 마술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50억, 만약에 50억이었다 그러면 이게 16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때 증여플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한 증여세를 이렇게 절세하면서 가압승계를 위한 어떤 그런 지분 이전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자산 가치 80%보다 낮게 평가 못하게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순자산 가치가 40만 원이었잖아요. 요거의 80%가 32만 원이거든요. 48에 32, 32만 원. 요거보다 더 낮게 평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그 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16만 원으로 평가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걸로 평가 못 하고요. 지금 현재는 32만 원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명희님, 순자산 가치의 80% 하한이 상증법에 개정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50만 원짜리가 32만 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나죠. 이것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도 상당한 평가감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그래서 우리가 간혹 명희님 그 임원 퇴직금을 정관변경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제어 마련을 야 내가 왜 꼭 그 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으로 내가 제어 마련을 해야 되냐? 나도 근로자들은 같이 퇴직연금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대표님 만날 수 있죠. 자,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연금규약 변경 신고할 때 노동부에 신고할 때 임원도 포함시켜서 우리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임원도 연금 들어갈 수 있어요. 퇴직연금. 자,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단점이 존재하죠. 그건 정말 퇴직하기 전에는 건드리지도 못하죠. 우리 CO 플랜은요. 법인명의는 뭐 중도인출이라든가 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거기 들어가 버리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고 뭐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퇴직연금 들어가게 되면 매년 비용으로 떨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플랜은 퇴직하는 해에 이 보험계약을 명의 변경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직연금으로 하게 되면 이 마술이 안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CO 플랜을 해야지만 이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니즈가 있는 대표를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규정 만들어주고 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뭐 제한하고 해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은퇴했을 때 어떤 그런 다른 상증법의 주식가치 평가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텍스 플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상황에 따라서 강조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건입니다. 이제 장점 받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급할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조세 문제는 지금 설계 단계에서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정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다 할지라도 세무상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거든요. 다 언제 일어나냐면 지급할 때 일어나죠. 지급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급할 때의 요건이고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걸 좀 강조해서 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정관에 정해진 금액 지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계지 위상 보실 건데 뭐 개인별로 뭐 배수를 정한다든가 특정 인물한테 너무 많은 뭐 배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부당이익 내지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이제 비용 인정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 설계할 때 그 내용을 세법의 요건에 맞게 잘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인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건 뭐 문제 없죠. 뭐 은퇴할 때 지급받는 소득이니까. 자, 요 3번, 4번입니다. 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해야 되고요. 이 지급이 일시금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 가입한 분들 대상이고 우리가 하는 그 CO 플랜은 이제 일시금으로 주는 그런 플랜인 거니까 실제로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퇴직금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대표님의 은퇴 시점이면 어떤 분은 10년 뒤에 은퇴할 거고 어떤 분은 뭐 15년 뒤에 은퇴할 거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어떤 긴 시간 뒤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지급되는 그런 플랜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돈이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재원 마련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퇴직연금도 있고 뭐 은행의 적금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주식가치 평가감 효과라든가 어떤 장기 플랜, 뭐 향후의 복리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 보험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퇴직금이 지급이 됐을 때 송금 사진 요건입니다. 이게 엔드 요건입니다, 명희님. 이 요건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퇴직금이 지급을 하다도 비용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할 때 문제고 우리가 왜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왜 보험 상품으로 그 재원 마련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강조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 네. 자, 그리고 여러 내용 중에 이제 현실적인 퇴직 사유. 지금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연봉제전환 중간재산이 16년부터 금지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경영하는 기관에 계세요. 은퇴할 날은 뭐 지금 50대 CEO니까 뭐 한 70세 은퇴한다고 그래서 20년 뒤에 은퇴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그러면 그 20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한 40대 때부터 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근무 기간이 한 10여 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근무한 요 퇴직금을 내가 지금 근무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가지고 갈 수 없느냐라는 이유가 바로 요 현실 퇴직 사유입니다. 요 퇴직 사유에 정해진 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금 내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유 보시면, 자, 요 부분입니다. 빨간색 표시한 거. 236페이지. 요 네 가지는 명인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책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중에도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자, 첫 번째.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 구입할 때 퇴직금 지금까지 근무한 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임원분들이 집 있죠. 집이 없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기장업체 한 군데 집이 없는 분이 요 사유 이용해가지고 집 산 분이 있어요. 예, 퇴직금 8억 정도 정산해가지고 그때 판교에 집 샀는데 지금 그게 뭐 거의 20억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게 이제 있는 거고요. 다음 사유 일단 볼게요. 다음 사유. 그 다음에 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포함해가지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중간전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뭐 큰 병 하나 걸려야 되는 거죠. 본인 포함, 부양가족 포함입니다. 근데 요 기간을 명인님 보니까 그 현장에서 보면 우리 저기 그 FB님들이 보면 6개월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6개월은 근로자들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사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임원은 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임원은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그래서 요 사유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게 특별히 큰 병 안 걸리면 3개월 이상 진단서 이렇게 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업체도 뭐 고혈압 있으시고 뭐 이렇게 다 있으신 분인데 3개월 이상 진단서 떼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못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일 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재해 입으면 중환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일정한 어떤 그 소득을 회사에서 이제 금고에서 이렇게 유출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말고 다른 수단이 없다. 이 네 가지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일부러 뭐 팔을 부러뜨리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될 테고. 천재지변 이거 뭐 서울에 뭐 지진이나 뭐 이런 큰 뭐 이런 그 재난지역 선포될 정도의 그런 재난재해가 일어나야지만 가능. 이것도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요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되는 거니까 요거 제안할 때는 명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표가 물러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일 때 요 카드를 쓰셔야 되지. 뭐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뭐 비상근으로 잠깐 물러나 있다가 뭐 이렇게 뭐 몇 달 있다가 뭐 다시 뭐 상근으로 복귀하고 이런 거 세무서에서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금 인정받기 어려울 테고요. 요거 이제 무주택자 임원 이것도 다 집이 있으면 텍스 플래닝이 이런 거죠. 어떤 거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텍스 플래닝이거든요. 자,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죠. 집을 팔고 1년 전세 살고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뭐 다시 그 집을 사면서 중간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 네 가지 사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고 명인이가 안 되는 경우 무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사유일 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자, 요런 사유가 아닐 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는 임원한테 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진짜 퇴직할 때까지 일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간혹 현장에 가보면 GA 이런 데에서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사유 만들기가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 그러면 퇴직하십시오. 퇴직하시고 3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십시오. 이런 제안 하는데도 제가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퇴직이어야 되지, 퇴직이라는 형식을 가정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이것들 다 이거 가지금으로 옵니다. 조사받거나 그러면. 3개월은 너무 빠르고요. 뭐 정말 퇴직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대표가 사실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퇴직을 하고 나간다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그림은 사실은 거의 그리기 힘든 그림인 거죠. 정말 자기를 대신해서 대표를 맡을 만한 뭐 이렇게 수년 동안 같이 뭐 해온 뭐 사모님이 있다든가 뭐 아들이 수년 동안 뭐 경영수를 받거나 그랬다 그러면 대표가 물러나고 뭐 이렇게 복귀하고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3개월 뒤에 복귀하는 그런 그림은 마땅치 않고요. 뭐
한 3년 뒤에 복귀하는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퇴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바통을 물려받을 만한 어떤 그런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대표를 승계해 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뭐 3년 뒤에 뭐 다시 들어와서 뭐 공동 대표를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런 형태면 모르겠지만 3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는 거는 마땅치 않고요. 우리 삼성의 명의인들이 그런 제안을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하여튼 현장에 가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 네 가지는 명의인 암기합니다. 암기. 자, 1년 이상 무주택,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천재지변, 상근, 비상근으로 되는 때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자, 보시고 이제 일시금 요건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냐. 아까 이제 그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에 대한 이제 시행령이 이제 정한 송금 요건 보셨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라든가 사례를 보시면 자, 퇴직금은 정산 합의를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퇴직금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송금 요건이 충족이 된다. 실제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그러면 분할 지급. 이게 이제 재원 마련이 필요한 굉장히 어떤 강력한 또 사례가 되죠. 자, 퇴직금은 명의님 거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2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돈이 뭐 충분할지 몰라도 나중에 20년 뒤 회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을 정관명의 해가지고 배수자 결해서 은퇴할 때 한 20억 정도 볼륨을 지급하게끔 우리가 규정 조작을 했다. 그러면 실제 대표님이 20년 뒤에 은퇴할 때 그 20억을 실제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보험 계약인 거죠. 자, 근데 대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에이, 뭐 그때 돼 있는 회사에 뭐 현금으로 주면 되지. 뭐 우리 회사 뭐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럴 일 없어. 했는데 상황이 뭐 어려워지고 뭐 국제적인 환경이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해서 어려워져 가지고 실제 퇴직한 애가 됐어요. 퇴직하려고 했더니 정관상 줄 금액은 20억인 거죠. 근데 회사에 있는 돈 탈탈 털어봤더니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무적으로 이런 요건들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 10억 일단 주고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억을 뭐 5억씩 해서 2년 동안 나눠주는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 안 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 자, 이제 과거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게 기획재정 얘기입니다. 2011년도 얘기인데 우리가 하는 CO 플랜은 명의님 퇴직금 재원 마련을 현금으로 주게 하는 플랜이 아니죠. 자, 퇴직금을 설계를 하고 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금 요건을 위해서 보험 계약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보험 계약을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은퇴를 하실 때 그 보험 계약, 계약자 수익자 법인인 그 보험 계약을 대표님으로 수익자,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가지고 개인 자산으로 바꾸어서 그 보험 금액을 평가해가지고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게 이 명의병역에서 퇴직금으로 받는 보험계약을 퇴직금으로 받는 이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실제로 일시금을 준 거냐에 대한 논란이에요. 퇴직금 요건은 실제로 일시금을 줘야지만 이게 비용 인정이 되는 송금 요건인 건데 명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계약을 명의병역에 했다. 실제로 일시금을 준 건가요? 사실 이 법률적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일시금을 줘야 된다는 의미는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현금으로 줬으면 대표님이 퇴직금 받았으면 주머니를 딱 꺼내보면 20억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보험계약을 명의병역에서 드렸기 때문에 현금을 실제로 받았냐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보험 증서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퇴직금이냐. 일시금을 안 줬다 해서 이거 퇴직금 인정 못한다라는 게 과거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논란이 2011년도에 이 기획재정 얘기가 나오면서 싹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재원 마련을 보험 계약으로 한 다음에 은퇴 시점에 계약자 수익자를 대표로 변경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시금으로 준 거랑 다름없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생겼다. 실질주의 과세 원칙. 그걸 존중해서 기획재정비 상급기관에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논란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보험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퇴직금 제어만을 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배수세 관련된 개정입니다. 지금 현재 명의님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 기간에 든 세배까지만 퇴직금 인정을 받고 세배를 넘는 부분은
근로로 과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20년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명인님, 요 법은요, 잘 보시면 요 한도 규정은요, 소득세법 22조 규정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송금에 산입되는 거고, 이게 98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변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얼마를 주느냐. 퇴직금은 법인이 지급을 하잖아요. 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 얼마를 주느냐는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이에요. 이거 바뀐 거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급받는 임원의 입장에서의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관에 지금도 명의님 5배를 준다라고 정관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하면 3배 넘는 근로로 과세가 돼가지고 세금을 반 이상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설계가 되는 거죠. 뭐하러 10년, 20년 뒤에 세금 반대를 설계를 합니까? 퇴직금으로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해서 세금 조금 내는 구조를 딱 해놓고, 뭐 돈이 더 필요하면 그 어떤 근무 기간 동안 뭐 연봉을 받으시거나 배당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설계 모형으로 보면 한도만큼 딱 주는 거로 지금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설계 모형이에요. 근데 명의님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근속 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연봉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세를 내고서라도 5배를 준다라고 정관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자, 주는 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그다음에 한도, 요 3배, 2배 한도 초과로 근로를 과세하는 거는 소득세법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조항.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보니까 지금 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체계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뭐 3배 넘게 정관 변경을 못 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예. 정관 지금도 3배 넘게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비효율적인 설계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한도에 맞게끔 딱 그렇게 지금 하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보면 거액을 지급해가 막 30배 가지고 막 150원 막 퇴직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 조사 받아가지고 퇴직금 인정 못 받은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금을 주는 걸 우리가 정관 설계를 할 때 몇 배로 줄 거냐 이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논란이 있던 그런 의사결정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클리어해졌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퇴직금이 갖는 어떤 리스크, 실제 나중에 지급할 때 리스크가 요 3배 초과, 2배 초과 근로로 과세한다 요 개정이 있고 나서 그런 리스크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넘게 준다라고 설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하면 명이 이렇게 됩니다. 배수제에 대한 어떤 그 근속 기간별 한도가 이제 2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요, 정관에 정하는 배수가 5배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 5배 그대로 명인이 인정받습니다. 자, 3배 한도 초과 근로를 과세한다는 거는 12년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법이 처음으로 개정이 된 거니까. 그걸 과거에 소급해서 정하면 위헌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11년 이전 거는 기존에 정관 배수가 있었다면 그 그대로 인정받는 거고 12년에서 19년까지는 3배 한도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2배 한도로 이렇게 규정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명희님 특이한 게 보시면 잠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3배 한도는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냐면 19년 12월 30일부터 소급해서 3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배 한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요 2배 한도는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의님 주는 거를 12년도 3배든 20년도 이 2배든 주는 거를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로 계산해서 줄 수 있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고 퇴직 직전 3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줄 수도 있게끔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걸 고려하셔야 돼요. 요 3배 한도는 19, 18, 17 급여를 기준으로 3배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관에서 회사가 우리는 이런 거 상관없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 3배, 2배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면 퇴직하는 해가 19년 아닐 거냐. 앞으로 뭐 10년 뒤라고 그러면 2029년에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총급여 수준하고 요때 12년, 19년, 18년 요 총급여 수준하고 같으면
주는 금액 대비 한도도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요 19년도 총급여는 연봉 수준이 1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정이 좀 좋아가지고 퇴직하는 29년도 연봉은 뭐 한 5억이었다. 그러면 4억이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거는 높은 급여로 계산해서 주고, 한도는 낮은 급여로 계산해서 한도를 계산하게 되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언밸런스 하게 되면 한도 초과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겠죠. 배수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총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그 FB님이 설명 좀 주실 때는 엑셀을 보면 이제 근속 기간별로 몇 배 주는 건지 그때 그 당시 총 급여 엑셀에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요 상황에 따라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런 사항도 우리가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배수는 11년 이전은 정관이 5배가 있으면 그 인정. 12에서 19는 3배 한도, 20년 이후는 2배 한도, 이렇게 한도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 모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는 것도 다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주는 거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설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속기간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설계할 때 유의사항.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례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1페이지. 자,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해야 될 판례에서 이제 관련 뭐 심판 사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그 기업에서 연봉 수준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연봉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으니까 소득세를 조금 내는 수준, 뭐 1억 뭐 남짓 돼서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정관 설계 우리가 안 한다고 가정하고 약식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대표님이 연봉이 1억인 분이 30년을 근무했어요. 30년 근무하고 은퇴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퇴직금 대충 계산 얼마 나오겠어요? 자, 우리 퇴직금이 배수지 없는 걸 가정하면, 자, 1년 총급여 1억이잖아요. 곱하기 10분의 1, 10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30년. 1000만 원 곱하기 30년, 3억입니다. 명의님이 대표님이라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이 회사를 정말 키우기 막 어려울 때 뭐 정말 내 사재 털어놓고 뭐 집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키워서 30년 동안 내가 진짜 온 몸을 다 바쳐서 이 회사를 키웠는데 내 노후 자금이 3억이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회사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은 직전 1년 급여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잖아요. 이거를 그때 뭐 상여금을 뭐 8억, 9억 이렇게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연봉 1억이었다가 상여금을 예를 들면 9억을 집행한다 그러면 연봉이 10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여금을 9억 처리하는 순간 퇴직금이 3억에서 30억으로 변하는 또 마술이 일어나죠. 근데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이거 조사받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상여금이라는 게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뭐 합리적인 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퇴직금이 적다고 연봉을 뭐 상여금을 9억을 그냥 집행해버리는, 이거 다 무죄가 되거든요. 그런 것과는 관련된, 그러니까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관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 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급여 급격한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 퇴직금이 적절한 금액인지를 판단하는구나, 이거 차분히 한번 나중에 251페이지 이렇게 별 쳐놓으시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기타 이제 개별 사례. 자,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해도 되는지. 자, 우리 퇴직금은요, 정관으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어야 되는 거죠. 주총 결의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주총 결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한 임원이 퇴직하게 되면 주총 열어가지고 이 사람 퇴직금 얼마 줄까? 뭐 결의합시다 해가지고 얼마 준다 결의하고 주는 거.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택도 없고요. 이사회, 안 되죠. 예, 우리는 주총으로 해야 됩니다. 이사회 뭐 만장일치 아니라 뭐 천만장일치로 이건 안 됩니다. 이사회 결의 택도 없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급 배수를 개인별로 정해도 되느냐? 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정하는 거 안 되고요. 예.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을 볼 수 없고요. 특정 임원에게 지급배를 높게 정해도 되느냐? 요거 이제 부당행위 문제가 있죠. 요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명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임원이, 대표님이 임원인데 자기 아들, 딸들이 뭐 임원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은 임원이 들어와,
혈육이 아닌 그런 임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뭐 그 대표이사는 뭐 6배를 지급받고 뭐 다른 임원은 뭐 1배만 지급받고 뭐 또 2배만 지급받고 이렇게 해서 그 대표이사와 다른 임원의 어떤 그 배수 격차가 굉장히 큰 이런 지급 배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정 임원이 높은 지급비를 지금 나중에 부당이익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배, 2배 제한이 딱 걸려 있으니까 지금은 뭐 5배, 6배 준다라는 규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는 지금 현재 이제 3배, 2배 한도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무의미한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임원 간에 차등을 줘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특정 임원이 너무 높은 배수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 기준이 매년 뭐 달라지면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건 한번 정하면 뭐 특단의 사정이 없나, 이게 바뀔 만한 특단 사정이 없냐, 일반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표이사가 적용을 받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표이사가 뭐 굉장히 낮은 뭐 이렇게 다른 배수를 적용받고 그랬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 요건, 일반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관에다가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이사에서 뭐 그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액 지급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명인 이사에 등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주총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사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이게 전에까지 다 적용받느냐?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5배로 정했다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3배로 이제 정한다 그러면 뭐 바뀐 3배로 정한 그때부터 3배고 그전은 5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쨌든 다 3배를 주는 거로 정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전체 3배 소급해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잘라서 우리가 근속 기간별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효하게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은 과거로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실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 요게 이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모르면 나중에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설계할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상법상의 등기 여부에 따라서 임원퇴직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시면, 자, 내용 명의 보기 전에 우리 그 첫째 시간인가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범위 공부하셨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법에서는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었냐면 이사의 구성원이 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전항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해가지고 등기된 임원이 아닐지라도 등기된 임원이랑 비슷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면 임원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법에서의 취급은 등기를 했느냐 미등기냐에 따라서 임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 판단한다고 그랬죠. 연봉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실질 판단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자, 그런데 이 세법을 누르는 게 상법이거든요. 상법에 따라서 이 예외의 이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등기 임원도 실질이 그러니까 임원이면 임원퇴직금 지급 대상인 거죠. 세법은 실질 판단인 거니까.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등기했는데 실제 임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희님,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 판단인 거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실질이 임원이 아니면 이건 임원퇴직금이 지급 대상 임원이 아닌 것이잖아요. 세법에서는. 자, 그런데 이 예외는요. 상법상의 법률적인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 영업부장이에요. 영업부장. 영업부장인데 뭐 회사가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한 명 더 추가해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평소에 보기 영업부장이 뭐 일도 성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내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사람도 인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야 김 부장 네가 우리 회사 임원 좀 등재하자 이렇게 해서 그 부장을 등기 이사로 올려버린 거예요. 예. 뭐 대표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장이 언젠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당연히 회사는 부장이니까 뭐 등기했는지 이런 법적 개념 모르는 상태겠죠 당연히. 부장이니까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해가지고 부장한테 퇴직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부장이 대표님 우리 정관 규정에 퇴직금 3배 주게 돼 있잖아요. 나도 3배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는요. 뭐 너는 부장이잖아 자식아. 응? 세법에서는 실질 판단이 돼 있어. 근데 이 부장이 상법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임원이 아닐지라도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를 하면 임원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줘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퇴직금 규정정비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명의님. 그러니까 회사 임원이 그런 부장인데 뭐 등기 올린 뭐 그런 직원은 뭐 없는지, 뭐 등기 임원, 미등기 구분 현황 뭐 어떻게 되니 오에 따라서 퇴직금 적용 범위를 정할 때 뭐 등기 임원이 한다, 뭐 주는 거로 한다라 할지, 뭐 등기 미등기 구분하지 않고 뭐 준다라고 정할지, 그때 그 임원 현황을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법은 실질판대 상법에서는 왜 주라고 하고 있냐면 요런 이제 법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면목상의 이사 감사도, 그러니까 이건 부장이니까 임원으로서 어떤 직무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회사가 기관으로서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데 기초를 제공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원이 아니라도 이 형식적 요건을 중요히 여겨서 임원퇴직금을 줘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주의하시고, 다음에 조문별 명의 의사결정입니다. 지금은 명의님, 설계적인 측면에서는요, 임원퇴직금 설계가 제일 심플해요. 뭐 임원 보수, 유족 보상 이런 것보다 어느 것도 다 심플해요.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배로 줄 거냐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세배도에 딱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넘게 설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문별로 돼 있지만 뭐 두 가지 조문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자, 첫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자, 1항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1항. 이 규정은 회사에 계속하여 1년 근무하는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 요 제가 밑줄 친 요 부분 있죠. 명의도 교재에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요거를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사례는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임원의 하나에 적용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의님 등기된 이 적용 1항에다가 주총에서 선임된 등기 임원의 하나에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으면 등기 임원만 요 퇴직금 배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미등기 중에도 임원이 있다라고 하면 설계를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임원도 있고 미등기 임원도 있는데 우리가 임원퇴직금 배수의 적용 대상을 등기 임원만 준다고 정했다 그러면 자, 그럼 미등기 임원은요?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은 요 2항 3항. 그러니까 별도 계약. 그러니까 등기 임원에 하나 한다라고 우리가 적용 대상을 정했다 그러면 그 미등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 퇴직금, 배수를 준다는 퇴직금 적용 대상은 당연히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자치법규잖아요. 회사 내부의 규율하는 자치법규에서 우리 퇴직금은 등기 임원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미등임금은 요 배수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야, 나는 왜 퇴직금을 안 주냐? 뭐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계약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는 게 별도의 규정을 뭐 따로 만들든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퇴직금은 주는 거일 때 설계를 하는 개념이니까 따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연봉계약서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받으니까 미등임금은 퇴직금을 안 받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고 싶은 미등기 임원이라 그러면 뭐 등기 임원에 한한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상근 임원에 한다 해가지고 다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임원이 있다 그러면 그 미등기 임원은 별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연봉 계약에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뭐 아니라다른가 지금 연봉에는 퇴직금까지 포함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 미등임금도 나도 세법상 77 판단은 임원이니까 나도 임원 퇴직금을 주시오 라고 주장할 수 없게끔 그런 세팅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적용 범위 정하실 때 회사 임원 구성 현황을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임원,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 실질 판단이니까 실질 판단했을 때 임원을 다 배수려 줄 사람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설계 모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요 케이스 있죠. 실제로 임원이 아닌데 등기된 직원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그런 경우에 사장이 모르고 그렇게 한 걸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일단 임원에서 빼야죠, 이 사람.
모르고 계속 연장 하다 보면 임원 근무속 기간이 뭐 10년, 20년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당장 임원에서 사임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 등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원 구성 현황 조사하셔가지고 설계에 이제 그걸 반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산정, 이게 이제 몇 배를 주는 거냐 이건데, 이게 이제 심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11년 이전은 기존에 예를 들면 대부분 다 5배, 6배로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1년 이전에 회사의 정관에 5배를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도. 12년 이전 근무기간 5배, 12년에서 19년 근무기간 3배, 20년 이후 근무기간 2배 이렇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도 초과하는 근로로 과세한다는 내용이지만 주는 것 자체도 5배, 3배, 2배 이렇게 정하는 게 합리적인 모형이 되는 거죠. 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게 이제 계정 스토리를 또 이제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명님 또 어려우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11년 이전에 정관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11년 이전에 정관에 5배, 6배 준다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근속기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주는 거로 정할 때 5배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012년 이전에 명의님 회사에 정관이 없었어요. 배수주는 정관이.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 5배로 준다는 거 정할 수 있는데요. 한도에서 걸립니다. 11년 이전에 정관에 배수주가 없었으면 3배 넘는 거로는 근로로 과세되게끔 한도 초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정관한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19년 이전 3배, 20년 이후 2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총 구배를 아까 보셨잖아요. 주는 것 자체도 요 한도 계산은 요때 한도 계산은 19, 18, 17 급여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게 돼 있고 12년 이후 2배 요 부분은 퇴직한 날을 또 소급해서 3년 급여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 한도 초과가 안 생기려 급여 수준이 이제 다르게 되면 한도 초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 생기고 우리가 주는 만큼 딱 퇴직금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주는 것도 요때 급여를 기준으로 준다라고 정해야 되겠죠. 해서 그 부분을 이 총급여를 어느 해를 기준으로 줄 건지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별로 몇 배를 줄 건지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한도만큼 3배, 2배 이렇게 정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뭐 크게 의사결정할 요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2배는 내 퇴직금 파이가 너무 적으니까 뭐 나는 뭐 요때 계속 3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 20년 이후에 뭐 3배로 해가지고 2배는 퇴직금 인정받고 1배는 근로소 내더라도 그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안 생깁니다.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대부분 지금 총급여일 기준으로 배수제 적용해가지고 퇴직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총급여 수준이 너무 낮게, 터무니없이 낮게 돼 있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급여를 어느 정도 인상한다 그러면 볼륨 커지게 돼 있거든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항들은 역시 카페에 제가 임원퇴직금 규정 샘플을 올려놓고 왔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등록된 규정 내용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가지 적용 범위 부분 하고요. 몇 배로 줄 건지 퇴직금 산정하는 요 조항 2개만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규정 정비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명의님 죄송합니다. 몇십억이 지급되는 정말 중요한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공부했지만 이거를 이런 이사회 소집 통지나 주총 소집 통지 진짜 총회 실시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몇십억이 지급되는 그런 중요한 규정인데 무효인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회사가 어떤 법률적인 원인 행위 없이 무효인 상태에 돈을 20억, 30억 회사 돈을 퇴직한 임원한테 줘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치명적인 그런 조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반드시 주총, 퇴직금 지급 규정 주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거나 뭐 이렇게 누군가 뭐 주위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미 퇴직 규정이 제정이 돼 있거나 이런 걸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요거 주총했는지 이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린 대법원 판례라든가 사례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대표님 이거 주총 진짜로 하지 않으면 이거 무효인 상태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유효한 상태로 법률효과가 생기게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설계해가지고 뭐 일정한 추가 계약을 받으시는 거 이런 작업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그 보였던 사례 중에 하나가 GA 특성이 그 명의님 보면 정관부터 해가지고요. 정관,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뭐 임원 유족 보상금 지급 규정, 뭐 임원 복리의 수행비 규정 해가지고 뭐 한 세트를 해가지고 막 책으로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계를 해줘요. 막 다 어떤 거는 막 간이 다 찍혀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대표가 느끼기에 야, 내가 회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이런 규정이 이런 작업을 내가 회사에 이제 했으니까 나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니님 텍스 플랜 관점에서요. 사실은 세무 문제는 설계 당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세법 내용이라든가 조사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설계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사후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먼저 하고요. 정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수, 뭐 퇴직금, 유족보상 규정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나중에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계한 게 잘못돼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는 그런 규정 없는데요?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로 뭐 그것만 따로 보완하거나 이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꺼번에 책으로 딱 묶여가지고 간이 다 찍혀있고 그러면요. 그것만 싹 빼가지고 보완하거나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미래에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따로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임원 퇴직금하고 유족보상금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도 묶어도 돼요. 근데 이제 임원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워낙 큰 금액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미처 준비지 못했던 거나, 뭐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뭐 나중에 상속세 이슈가 생기거나 하여튼,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미래에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그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린 그거 없어요. 찢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묶여있으면 못 찢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한꺼번에 묶고 사는 거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주총도 안 돼 있고 뭐 제가 재정비 작업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설계 작업하겠습니다라고 확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나눠서 하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명희님 그만큼 많이 가야 되잖아요. 예. 한 군데 몰아가지고 쫙 해주고 계약 받고 또 빠지고 또 짠 데 가서 쫙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1차, 2차, 3차까지 하게 되면 다른 데 영업을 못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눠서 하십시오. 나눠 하시고 우리가 뭐 이제 좀 그렇잖아요. 기존 고객들 가게 되면 그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약속도 안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부수부수 찾아오는 거 뭐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매너 없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자주 가면 또 친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 신뢰도 쌓이고 할 거니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수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법 절차 꼭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4페이지 이하에 지금 상황별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또 이게 퇴직금을 이렇게 50분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하여튼 요거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명희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퇴직금 포기.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굳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 설계할 때 뭐 상담할 때 뭐 화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포기. 어떨 때 퇴직금을 포기했습니까?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 안 든 사람이 포기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이게 이제 제때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의사를 제때 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원천식이 특례에 막 이렇게 겹쳐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행정에서는 보세요. 자, 포기하게 되면 동포기금을 입금 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줬더라도요,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매일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최고의 자치부 법규인 정관에서 퇴직금 20억을 준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회사의 재무제표 영향을 미쳐요? 포기하면 뭔 문제 생겨요? 퇴직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정관에서 20억을 주게끔 되고 있으니까 이건 회사의 부채인 거잖아요. 외과금을 받는 회사였다 그러면 퇴직금의 충당 부채 20억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부채를 이 사람이 포기한 거니까 채무 면제 이익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입금 사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집행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고로 보고 세금은 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함. 조금 더 이제 법률적으로 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예규하고 행정에서 조금 다른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주는 거로 보는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주총에서 뭐 정당한 결의에 의해서 포기하는 어떤 의결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 수권이 없는 거라고 봐서 이제 상속세 대상이 뭐 안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긴 한데 어쨌든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명희님 퇴직금을 주는 거로 설계했으면 이런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재원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역시 보험계약에 대한 제한의 니즈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분할지급도 마찬가지죠. 보셨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분할지급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뭐예요? 재원마련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가지금 상계.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퇴직할 때까지 가지금 미리 정산 못하고 남아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받을 금액하고 회사 가지금 상환할 금액을 서로 이제 상계 처리해가지고 하는 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느냐 관련된 조세 심판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명희님 송금 요건 중에 실제로 일시금을 줘야 되는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지금 상계한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대표한테 가지금 채권 받을 거 20억이 있고 퇴직금 줄 부채가 20억이 있는데 돈이 있었다고 그러면 20억을 지급한 다음에 가지금으로 상환 받으면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회사가 줄 부채하고 가지금하고 서로 상계 처리해버린 거예요. 실제 주지도 않고. 그러면 명희님 이게 세법의 그 물리해석 법조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지급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 인정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퇴직금 인정 못 받았다가 불복 단계에서 조세 심판을 가가지고 이건 구제 받은 거예요. 네, 구제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경우 회계 처리만 한 것이지 실제로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밀시금 요건 예배의 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인 거죠. 재원 마련을 했었다 그러면 20억을 지급을 한 다음에 가직금 채권 상환 받으면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가직금에 상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화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나중 일인데 무보수 기간.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때 문제겠죠. 사실은 명의님 뭐 재원 마련 부분도 회사가 계속 잘 되고 영업 잘 되고 뭐 현금이 넘쳐난다 그러면 뭐 사실 뭐 퇴직연금이든 뭐 보험이든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수십억에 상당하는 그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현실을 보면 반드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도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이제 그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보수 안 받겠다 해서 어려워서 그럴 때 그러면 근무 기간은 산입이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행정해석에서는요. 무보수로 근무하더라도 근무를 했으면 근속 기간에는 산입이 된다. 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에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급여 계산해서 준다라고 돼 있어요. 정관 규정에 1년 총급여 기준으로. 자,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대표님 이런 개념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그동안 근무를 했는데 퇴직한 해가 어려워진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내가 1년 동안 급여 안 받겠다. 무보수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개념 모르고 1년 있다가 퇴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금 지급액을 한번 산정해 보세요. 정관의 명의님,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준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 근데 직전 1년 총급여를 봤더니 무보수였던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이렇게 됐겠죠.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배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앞 단계에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빵원인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요.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 그래서 요 관련된 행정 해석이 요 유권 해석이 명의님 나오기 전에는 국제성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0원이면 그 전년도 1년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해라라고 유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1년이 빵원이었지만 그럼 그 전년도 급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경됐다고 보시면 돼요. 변경됐다고. 그래서 18년도에 사전 답변 사례인데 자,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해야 된다. 법문대로 정관의 퇴직 시절 1년 1,900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퇴직 시절 1년 1,900을 계산해봐야죠. 빵원인 거죠. 그럼 이 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사전 답변 사례인데 세법 해석 사례집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 해석 사례집의 의미가 그 과세 관청에서 이제 세무 집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유용한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사례들만 엄선해서 모아놓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고 왔거든요. 올려놓고 와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매 집행할 때는 여기서 어긋나는 게 되면 나중에 그 조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무엇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빚을 내서라도 1년 총급여를 지급을 받으시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그 지급 재력, 그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명의님 얼마를 주느냐를 설계하는 그런 어떤 그 단계에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설계한 요 내용이 대로 나중에 대표님 은퇴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뭐 10년, 20년 뒤에 집행되는 것인데 그 집행되는 그 해에 여러 사례들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돈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 정말 한 회사는 퇴직금 지급받고 아무 세무 문제도 없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뭐 포기 문제니 뭐 분할지급 문제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희님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대표님한테 보험 계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분의 노후를 어떻게 보면 지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퇴직금 준비한 거는 요거 지급률 변경 요것도 이제 아까 잠깐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이제 수록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578쪽에 명인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몇 배로 정했다 하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요 개정된 내용이 전부 소급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하고 그 전에 다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개정한 요때부터만 적용하고 그 전에 다른 규정은 그때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유효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했으면 이 개정된 효과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명님 준비를 했고요. 퇴직금도 다 세법 얘기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드시 좀 복습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